안녕하세요. 자, 교재 440쪽에 이연부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연부담,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계약이죠. 효과죠. 쌍무계약에서 이연부담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러한 이연부담이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요건과 효과에 관한 것이 이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라는 사람이 농장을 B라는 사람과 사고 팔았다, 의사의 합의가 있다, 청약이 있고요. 승낙이 있겠죠. 승낙이 있습니다. A는 매도인이다 라고 하고요. B는 매수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매도인은 대금지급 청구권의 권리가 있고 목적물의 인도, 등기에 의무가 있죠. 채권이 있고 대금지급 청구권, 채무가 있죠. 인도 의무가 있는 거죠. 목적물 넘겨줘야 될 의무죠. 매수인은 대금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에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죠. 채무가 있고요. 등기 인도에 채권이 있죠. 이걸 우리가 쌍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채무자라는 표현은 물건 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물건 쪽에서. 그래서 B라는 매수인도 대금에서는 채무자 아니냐? 그런데 그 대금에서 보통은 말하지 않고 민법에서 보통 채무자라고 한다면 물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분명히 체결, 법률 행위시죠. 농장은 존재했었던 거죠. 원시불능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계약 체결 후에죠. 후에. 이것을 후발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시불능의 경우에는 이연부담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후발적 불능이어야 합니다. 후발적 불능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뭔가 그 채무자, 목적물 인도의 채무자가 뭐 고의과실로 난로를 걷어찼다거나 과실로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에게, 인도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귀책이 있다. 귀책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연부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귀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이 당신은 이행불능 채무 불이행이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연부담이 나오려면 산에서 전이가 된 겁니다. 산에서 또는 제3자의 과실입니다. 채무자 과실. 산에서 전이돼서 농장이 화재가 난 겁니다. 제3자의 고의과실로 화재가 나가지고 농장이 불이 나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없어야만이 이연부담 문제가 등장합니다. 첫째, 쌍무계약에서 둘째, 후발적 불능으로 셋째, 귀책,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을 때에, 그죠?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불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 A가 산에서 전이돼서 농장이 불나버렸으니까 A가 농장의 물건, 그죠? 채무를 면합니다. 면해요. 뭐, 새로운 농장을 지어가지고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요. 농장 의무는 면하는 겁니다. 농장, 뭐, 귀책도 없이 불능으로 사라졌으니까, 농장, 목적물 인도죠. 목적물. 채무자는 목적물, 인도 의무는 면하는 겁니다. 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그러나, 대금을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면, 채권자가 이연을 부담하는 것이고, 농장이 지금 사라졌는데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면 채무자가 이연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연 부담은 그죠? 목적물 인도 의무는 면하지만 지금 대금 대가의 청구죠. 대가의 청구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채권자가 이연을 부담하고 없으면 채무자가 이연을 부담한다. 대가 이연은 그랬을 때 우리 민법은 인도 의무는 면하지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도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서로 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무자 이연 부담주의다. 자, 441페이지에 537조 채무자 이연 부담주의라고 제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쌍무계약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연 부담은요, 증여 같은 편무 계약에 이연을 누가 부담합니까? 라는 표현법 없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그죠? 귀책 사유 없는, 이런 표현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후발불능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채무자는, 당연히 이제 목적물 인도문은 채무자는 면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가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채무자 이연 부담주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 자, 교재가 법조문의 원칙, 효과죠. 원칙. 채무자가 이연을 부담한다. 채무자 부담주의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법조문의 취지상. 자, 그래서 채무자가 이연을 부담하려면 기책사유 없는 불능이어야 된다. 기책사유 없다는 것은 산에서 농장이 전이돼서 후발불능이 되었거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자, 이렇게 불능이 되었다든가 기책사유 없는 불능이고요.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42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나오죠. 후발적 불능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된 거죠.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효과가 나와야죠.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채무자가 부담한다. 자, 그 말의 표현을 법조문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행 청구를 못한다. 그렇죠? 그럼 목적물 인도 의무는 면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효과 대가 청구권의 소멸입니다. 자, 대상 청구는 나오죠. 면했는데 뭐 예컨대 면했는데 그게 뭐 이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불능으로 말미암아 뭔가 가름하는 대상을 취득하고 있다. 채권자는 대상 청구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가 이연을 부담하는데 그러나 442페이지 자, 큰 가로 4번에 채권자가 이연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이연을 부담한다라는 이 표현법은요. 이 표현법은 예외적인 거죠.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목적물 인도 의무도 면하고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 그 표현을 채권자가 이연을 부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채무자가 이연을 부담하는데 어느 경우에 채권자가 이연을 부담하는 것이냐라고 표현하게 되면 채권자가 농장에 놀러와서 난로를 잘못 실수로 걷어차서 화재가 난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이러한 후발적 불능의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부담해야죠. 채권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표현법이죠. 그리고 채무자가 뭔가 이렇게 수한말을 사고 팔았던 거죠.
그래서 소를 어느 시점에 넘겨주기로 했던 거죠. 소 끌고 가서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란 약속 장소에서 넘겨주려고 했더니 채권자가 여행을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끌고 오다가 소가 홍수로 떠내려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채권자에게 수령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대가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물 소 인도 의무는 면하지만 대금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채권자 위험 부담. 자, 그 두 가지의 경우에 자, 조문이 나오고 있죠. 538조 442쪽에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권자 귀책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런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 이익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표현법이 되겠죠. 자,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보험에 가입했다든가 그런 경우라면 그러한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라 이렇게 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채권자 이러한 위험 부담의 경우에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표현하고 자, 예외적으로 채권자 부담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443페이지 위험의 이전 시기도 나옵니다. 매매는 등기를 기준으로 위험은 상대방이 이전한다. 그러나 등기 이전에 목적물의 인도가 먼저 행해졌다면 인도시다. 특정물 매매에서도 인도시 위험이 이전한다. 종류 매매에서는 종류 채권이 특정, 규란 박스, 귤이 이제 세상에 널려져 있죠. 그런 걸 종류 채권이라고 하죠. 그 종류 채권은 이 귤입니다라고 특정이 된 후에 위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 표현법 자, 기억하시고요. 자, 444쪽으로 넘어가서 자, 계약의 공통적 효력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논리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도 어차피 매매 계약을 하나 예를 들어서 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갑이 하나 있고요. 갑이 자동차를 팔았다. 그죠? 자, 을이 자동차를 매수했다. 자, 이 자동차 인도 쪽에서 바라봐도 되고요. 대금 쪽에서 바라봐도 가능합니다. 보통 여기서는 대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팔았다, 샀다, 자, 의사의 합의가 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서 대금은 병에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의 요 병은 제3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매도인 아니고 매수인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제3자에게, 목적물 인도는 제3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냐? 다시 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할 것이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자, 대금 결제의 간단한 수단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고요. 대금 결제를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수단인데 그것을 막을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요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자, 요하는 자, 원하는 자, 요하는 자, 자, 요약자라고 합니다. 요약자. 그러면 매수인은 그래요 대금은 그러면 병에게 드리죠 라고 답하는 자, 승낙하는 자, 낙약자라고 합니다. 낙약자. 의자는 낙약자라고 하고요. 자, 병은 제3자인데 요 계약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이익이 나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 자, 수익자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의 요 관계, 매수인이 병 제3자에게 대금을 주면, 그죠?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넘겨줄 거다라고 이것을 보상의 관계, 보상의 관계,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중요한 단어니까요. 자, 요, 낙, 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요, 낙, 보. 그리고 자, 매도인이 왜 지금 매수인에게 자동차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냐의 관계, 즉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대가의 관계라고, 대가의 관계. 요낙보. 자, 요 관계는 대가. 그러면 요 지금 제3자 계약의 주된 계약은 이 보상입니다. 보상. 보상 계약 관계가 무효가 취소가 되면 제3자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대가 관계가 무효된다고 제3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의 흠결은 제3자 계약의 보상의 흠결은 제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미친다. 대가의 흠결이 이 제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예요.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그래서 보상의 흠결은 제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대가의 흠결은 제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제3자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교재가 교재 444페이지 제3자 계약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사회적 작용에서 대금 결주의 간단한 수단이다. 부정할 건 아니다. 자, 성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제3자는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인데요. 수익자는 직접 낙약자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꼭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권리를 취득하며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자, 제3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능하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가 좀 알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이 갑이 이제 자동차를 팔았죠. 그런데 대금은 병에게 지급해라. 이렇게. 자, 병은 제3자이고요. 수익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럼 이런 제3자 계약을 갑은 원하는 자, 요약자라고 말하죠. 요약자. 자, 매수인은 그러한 제3자 계약을 승낙하는 자, 낙약자가 되겠죠. 낙약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 관계를 보상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자,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대가의 관계인데 보상의 계약의 흠결은 제3자 계약의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대가의 흠결은 제3자 계약 제3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성질이 나오고 있죠. 자, 성질까지 공부를 했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444페이지의 3번. 자, 의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자를 요약자라고 말하죠. 요약자. 또는 채권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3자에게 급보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낙약자라고 표현하죠. 자, 낙약자. 직접 급보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 수익자. 이 병은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건데요. 자, 보상의 관계 나옵니다. 444페이지. 자, 맨 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가 출연, 뭔가의 재산을
감소하고 누군가 재산이 증가되면 감소하고 증가되면 출현이라는 표현을 쓰죠. 출현하는 것은 그죠? 이자가 이자에게 출현하는 것은 요 보상관계, 보상계약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상관계라고 하는 거죠. 을이 병에게 출현하는 원인은 보상계약 때문이다, 보상관계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죠. 따라서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 자 445페이지 그 흥결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대가의 관계입니다. 요약자가 낙약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이유는 요약자와 제3자와의 관계, 이걸 대가의 관계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대가의 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대가의 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상의 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계약은 제3자 계약은 유효로 성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관련 판례 밑줄 친 부분이 나오죠. 445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아니 지금 병이 대금 지급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돈 주세요. 근데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넘겨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보상의 흥결로, 보상의 관계로 을은, 낙약자는 자동차가 넘어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낙약자는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요 관계는 주장할 수 있고요.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요 관계는 주장할 수는 없겠죠. 자, 요약자도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 대가는 주장 못하는 거니까요. 요약자도 대가 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 이렇게 낙약자에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도 없다. 대가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않는다. 보상은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 자, 성립요건이 나옵니다. 첫째, 보상관계는 유효여야 합니다.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여야 합니다. 왜? 보상의 흥결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렇겠죠. 자, 성립요건의 성립 1 있고요. 2. 계약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서, 자 대금은 단 병에게 지급하세요. 이것을 제3자 약관이라고 합니다. 제3자 약관. 자, 이 두 가지가 제3자 계약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의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그래서 성립 요건 두 가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일 것. 둘째, 제3자 약관이 존재할 것. 그러면 제3자가 낙약자에게 돈 주세요, 그죠? 대금 지급 청구권, 뭔가 이렇게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자,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죠. 성립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발생 요건에 불과한 거죠. 수익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틀리고요.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3자 반드시 현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제3자가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는 아직까지 현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따라서 제3자가 제3자 계약을 성립할 시점에 반드시 현존해야 된다. 그건 틀리고요. 장차 현존도 가능하다. 자, 자연인 법인도 가능하다.
그렇죠? 효과 나옵니다. 자, 446페이지입니다. 자, 제3자 계약의 446페이지에 자, 조문이 나오죠.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1항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1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3자 계약이죠. 자,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3자는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그죠? 수익의 의사 표시죠.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라고 법조문이 나오죠.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자, 조문은 생긴다. 이것은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자의 지위가 나오죠. 자,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동그라미 1번에 권리 발생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는 돈 주세요라고 일방적 의사 표시로 위하여 형성권이죠. 자, 일방적 의사 표시 이런 것들이 형성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형성권이다. 이것은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니까 그런 권리를 우리는 형성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수익의 의사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익의 의사 표시가 나와 있고요. 자, 수익의 의사 표시 전이죠, 전. 자, 지금 저 그림의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하기 전이죠, 전. 그랬을 때 전이라면 요약자가 제3자 계약 없던 걸로 하고요. 돈을 그냥 저한테 가져오세요라고 제3자의 지위를, 그죠? 제3자의 지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있다. 변경도 가능하고 소멸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익의 의사 표시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수익의 의사 표시랑 후라면, 그죠? 후라면 이제는 제3자의 지위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결말이죠. 변경 소멸의 금지죠. 낙약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죠. 야, 수익의 의사 표시 할 거냐 안 할 거냐. 낙약자의 지위라고 할 수 있고요. 최고할 수 있죠. 최고할 수 있고 독촉한다는 얘기죠. 독촉. 자, 그랬을 때 누가 독촉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거절로 본다죠. 자, 최고했는데 자, 이 경우에 확답을 받지 못하죠. 확답을 하지 않죠. 자, 그러면 민법의 원칙은 거절로 본다예요. 거절로 본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거절한 거로 볼 것이다. 자, 그래서 447페이지 동그라미 6번. 자, 수익자는 사실 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제3자죠. 당사자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겠다,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누리는 겁니다. 당사자가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는 수익의 의사 표시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계약의 해제 취소권은 요약자가 갖는 겁니다. 자, 이 점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약자가 해제를 했다. 요약자가 해제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손해 배상 청구권은 자, 이것은 이 경우에 이제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경우에 제3자도 갖는다.
이게 좀 주의할 사안입니다. 자, 요약자의 지가 나옵니다. 447에 큰 가로 2번의 요약자 지.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빨리 제3자에게 돈 주세요, 채무를 이행하세요 라고 청구권이 있고, 자, 만약에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낙약자에게 했다면 낙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 자, 해제는 요약자죠. 손해배상하세요,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법, 다만 해제권은 요약자가 갖는다라는 거, 낙약자의 지위가 나옵니다. 낙약자는 최고권을 갖고 있죠. 최고권을 갖고 있고, 보상의 관계, 보상의 흥결로, 자, 수익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겠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표현법을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449페이지에 계약의 해지죠. 자, 계약의 소멸사유죠. 요 계약의 소멸사유, 채권의 소멸사유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변제, 대물변제, 상계, 공탁, 뭐 혼동도 채권의 소멸사유인데, 그런 소멸사유는 이제 채권 총론적 분야고요. 자, 이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소멸사유, 일시적 계약은 해제로, 계속적 계약은 해지로, 좀 차이점은 이제 소급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제는 계약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일시적 계약을, 그죠? 일시적인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소급 소멸. 소급표가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상으로 회복하자. 해제의 효과죠. 그리고 우리 민법은 원상으로 회복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병존적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해제의 효과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계약은 계속적 계약입니다. 이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요. 계속적 계약이 체결돼서, 즉 임대차 계약입니다. 뭐 고용계약 같은 거. 임대차가 체결돼서 뭐 10년 체결됐는데 2년 동안 뭐 차임 받고 사용 수익 뭐 이렇게 이제 제공했었던 거죠. 그런데 차임이 이렇게 이제 연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3기 이상 연체가 됐을 때 해제가 아니죠. 해지라는 의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급 소멸이 아닙니다. 장래를 향해서. 장래 소멸이죠. 장래 소멸이고, 왜냐하면 소급해서 소멸하면 3년 동안 차임 되돌려주고 사용수익 되돌려주고, 이게 뭐 별 의미가 없다. 여기서는 이제 청산 관계로 평가하죠. 청산 관계.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주의니까요. 이런 관계를 공부하러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 갑이 있고요. 자, 을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니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해도 좋겠습니다. 이자가 수분양자라고 합시다. 수분양자, 분양받은 자죠. 수분양자, 분양한 자죠. 분양한 자. 근데 보통은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그죠? 자, 그리고 중도금도 보통 1차, 2차, 잔금 이런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중도금 1차가 잘 들어왔죠. 2차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나 계약 해지할래요, 즉시 해지할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 이것은 이 수분양자, 다시 말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귀책으로 이행할 수 있음에도 입법하게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예 그냥 뭐 반대 입장에서 농장이 불타버렸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이행이 불능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이행지체랑은 조금 다른 거죠. 이행이 불능이 돼버렸다. 이행지체가 아니라 불능이다. 지체는 이행의 여지성이 있죠. 자, 그래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요 기간 동안 이행하세요라고 이행을 청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이때서야 해제권이 생긴 겁니다.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는 최고를 해야 원칙이죠. 최고를 해야 이행 청구 최고죠. 이행 청구가 최고입니다. 최고. 독촉이죠. 독촉. 예, 그래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해서 이제 해제할 수 있다. 해제. 그런데 이행 불능은 이행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행의 여지가 없는데 이행 청구는 뭐 할 거냐? 청구하지 않고 자 해제권이 발생한 거예요. 해제 의사표시 필요한 거죠. 이것을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법정해제, 법이 정한 해제. 뭐 합의해제도 가능합니다. 청약승낙의 합의해제도 가능하고요. 약정해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제라고 하는 것에 논리적인 측면이 이렇게 진행되고요. 자, 해제권이 어느 때 발생하고 약정해제는 무슨 차이가 있고 해제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고 해제의 효과는 어떤 것이냐를 자,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번 강은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